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제111회 제1교시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 스프링의 소선의 지름 D, 코일의 평균 반지름 R, 스프링 하중 P라 할 때 스프링 내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문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기계 설비 기술사 제111회 제1교시 12번째 고요. 키워드들을 써보면은 코일, 스프링, 그리고 발생하는 최대 전단 응력,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공부할 것들을 또 같이 다뤄볼게요. 강성. 예전에도 한번 강의에서 이제 강성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때 강의랑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상수. 그리고 처짐량까지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강성 먼저 다뤄볼 거고요. 간단히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2번 충력에 의한 전단 응력 다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충력에 의한 비틀림 응력을 다뤄볼 거예요.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비틀림 응력은 전단 응력이에요. 방향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문제가 최대 전단 응력이니까 이렇게 일단 전단 응력들을 다 정의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최대 전단 응력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묻는 바죠. 5번 비틀림 각 그리고 처짐량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스프링 상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강성. 의외로 이제 강성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강성이랑 강도의 차이도 조금 잘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요. 강성 강도는 이제 뭐 재료적으로나 아니면은 역학적으로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헷갈릴 때도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본질적인 의미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성은 일단 우리가 그 의미 또는 이제 정의로 표현을 한다면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입니다. 변형에 저항하는 그런 성질이고요. 그러면 먼저 뭐 변형이 도대체 어떤 거냐? 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떤 단위 또는 물리적인 잣대로 이거를 표현한다면 변형은 이제 변형량으로 변형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변형각으로 이제 뭐 변형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변형량은 이제 길이의 단위고 각은 이제 각도의 단위겠죠. 또 이제 강성과 같은 말이 무슨 말들이 있냐? 이제 스프링 상수랑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프링 레이트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스티프니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리지티. 이렇게 강성을 이제 다른 그런 명칭으로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가끔 이제 그 리지디티를 이제 영어로 표현된 재료학과 같은 데서는 조금 단위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변형량, 변형각이 저항하는 성질이고요. 강성은 이제 쉽게 구분해 보면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건데 한 가지는 조금 이제 관련된 분야 설계를 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접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많이 보셨던 케이스가 이제 F는 KX 이런 거, 후크의 법칙이죠. 또는 하나는 이제 모멘트일 때 M은 K 세타. 여기서 말하는 K가 다 강성입니다. 여기서의 K는 이제 단위가 뉴턴 퍼 미터가 되겠고요. 여기서의 단위 K는 이제 뉴턴 모멘트의 단위가 뉴턴 미터다 보니까 이 F에서의 단위는 뉴턴이니까, 그리고 X가 변형량이죠. 미터니까 K는 뉴턴 퍼 미터의 단위가 되는 것이고요. 이 모멘트에서는 이제 모멘트의 단위가 뉴턴 미터니까 이 세타는 변형각이죠. 라디안이라고 한다면 이제 라디안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네. 또는 이제 그런 라디안을 무차원수로 보기 때문에 그냥 뉴턴 미터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는 뉴턴 미터 그 다음에 각도 도로 표현을 할 때는 이제 세타를 도로 표현할 때는 이제 도 이렇게 단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강성에 대한 보시면은 이제 보세요. 이 x가 변형량이죠. 왜냐면 미터의 단위니까 또는 길이의 단위니까. 이 세타는 이제 변형각이죠. 얘는 이제 각도의 단위 또는 각도의 단위죠. 그러면 이 힘 입장에서는 어떤 힘을 계속 주는데 변형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 k 값이 크겠죠. 힘이 늘어나는데 변형이 안 일어나요. 그럼 얘가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많이 늘어나요. 힘이 커지는데 얘가 많이 변형을 해요. 그럼 얘가 작아져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어떤 동일한 힘이 가해졌다고 했을 때 변형이 큰 거는 강성이 작죠. K가 작죠. 그러면 이 K는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은 작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 X가 변형량이 같은 힘을 줬을 때 안 늘어나요. 그러면 이 K가 큰 거죠. 그러면 이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이 큰 거죠. 그래서 이 K가 강성이고 스프링 상수고 스프링 레이트고 얘가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입니다. 어떤 정도죠. 또 모멘트도 볼게요. 모멘트를 크게 하고 그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냥 더 쉬운 방법이 이 일정한 모멘트가 가해진다고 할게요. 아까도 처음에는 힘을 더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표현한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일정한 힘을 줬을 때를 이제 기준으로 표현했죠. 여기도 일정한 모멘트를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변형각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 K가 작아져야겠죠. 그러면은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변형이 많이 일어난 거죠. 반대로 어떤 동일한 모멘트를 줬는데 변형각이 작아요. 그럼 K 값이 커야 되겠죠. 그럼 얘는 변형량이 적었으니까 변형량이 저항하는 이 성질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성이 크다. 그렇죠?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이 크다. 아니면 변형이 많이 일어났을 때는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이 작다. K가 작다. 강성이 작다. 스프링 상수가 작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쉽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먼저 강성을 한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머릿속에 넣고 계시는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 약간 막연하신 분들은 변형, 얘는 변형량, 변형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을 그런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F는 KX 또는 M은 K세타로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X가 변형량,
셀타가 변형각인 얘네들은 변형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저항하는 성질인 이 K값, 스프링 상수가 강성이다 또는 스티프니스다 또는 리지디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성이 이제 어떤 가해지는 그런 외력이 하중일 때랑 이제 가해지는 하중이 이제 포스일 때랑 이제 모멘트일 때랑 이제 좀 다르게 강성이 이제 단위가 만들어지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충력, 전단력 그런 게 될 것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굽힘 모멘트,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비틀림 모멘트. 변형량은 이제 미터, 변형각은 이제 라디안 또는 그래서 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충력에 의한 전환 능력입니다. 먼저 여기다가 스프링을 그려볼게요.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스프링을 그려볼게요. 하중 P가 작용한다고 할게요. 네. 그리고 이곳에 직경을 D라고 할게요. 네,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사실 이제 코일의 평균 반지름을 R이라고 해서 풀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코일의 평균 지름인 D로 표현을 하는 것에 익숙해서 R 대신에 D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공식들에서 D를 다 2R로 바꿔서 다시 풀이하시면은 이제 그런 R로 표현된 식이 되겠죠. 왜냐면 D는 2R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얘 얘는 코일을 이루는 소선이죠. 소선의 지름인 스몰 d 이렇게 스몰 d로 표현을 할게요. 조금 오늘은 그림들이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걸 하나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여기서 하나, 요거 한 코일을 띄워왔어요. 띄워왔어요. 여기도 힘이 피에 힘이 가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코일을 쭉 일렬로 나열해 볼게요. 얘네들을 딱 풀었을 때라고 상상을 하고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짧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또 굵기는 되게 굵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해볼게요. 얘는 이 감긴 횟수가 n회라고 할게요. n회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를 그래서 이제 상상이 중요합니다. 여기 P를 힘을 가해요. 예. 잠시만요. 요거는 이제 이 충격에 의한 비틀림 응력을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까지만 그림 그려놓고 충격에 의한 전단 응력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충격에 의한 전단 응력은 타우 1이라고 할게요. 타우 1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단 응력을 아시다시피 전단을 받는 면적분의 전단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 S분의 F, S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표현을 하면은 하지만 여기서 fs를 먼저 표현해 볼게요. fs는 여기서는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fs는 이제 p가 될 거고요. 그리고 as는 이제 얘 이렇게 힘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코일이 이쪽 면이 이제 전단력을 받겠죠. 이렇게 가는 그 코일이 있다면 이렇게 받으면 전단력이 P가 되겠죠. 그래서 전단면의 면적은 이제 그래서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P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이제 파이 D 제곱분의 4P가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제 요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교재라든가 아니면은 서적에서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저는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이 P가 작용했을 때 이제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일단 이렇게 전단력의 위치도 사실은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한 코일 내에서는 여러 개의 코일이 지금 코일이 몇 회 감겨 있는 거죠. 한 회의 코일에서는 이제 전단면이 두 개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n회가 감겨 있으면은 그 두 개의 단면적이 n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좀 애매해요. 이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는 저는 이제 이 빨간색은 그냥 상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EN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두 번의 면적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n회 나올 것 같아서 여기다가 EN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EN을 곱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최대 전단 응력을 찾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 EN을 좀 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흘러가면은 그냥 파이 D 제곱에 4P로 끝낼 수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은 이게 힘을 받았을 때 뭔가 이게 이 전체의 면적이 균등하게 눌리면은 이제 이런 전단 응력이 저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이라도 편심돼서 이제 힘이 발생하다 보면은 이제 균등하게 누르지 않고 편심돼서 발생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전단면이 발생을 할 거예요. 눌리는 부분과 눌리지 않는 부분의 그런 경계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전단면이 두 개가 일단 나올 것 같고, 그리고 n회가 반복되니까 2n이 면적만큼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균등하게 동시에 이렇게 눌린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전단 응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코일의 그런 전체의 면적이 동시에 힘을 받기 때문에 그건 전단 응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축 직각 방향? 만약 이 코일들을 이렇게 일렬로 나열했을 때 이제 축 직각 방향이 하는 그런 하중에 의한 그 응력이라고 저는 표현이 될 것 같고, 얘네를 쭉 다 펼쳐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되게 짧아 보이지만 이게 엄청 긴 거라고 할게요.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균등하게 누르니까 전단력보다는 이제 이렇게 이쪽 방향에 그런 쭉 직각 방향의 하중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 방금 얘기한 부분들은 이제 이런 재료 역학 또는 뭐 요소 설계 아니면은 뭐 이런 쪽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감이 와닿으실 텐데, 만약에 이런 쪽 분야가 아닌 분들은 그냥 좀 어려우니까 스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단 충격에 의한 전단 능력은 지금 여기서의 충격은 이 P예요. 이 P.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쭉 늘어뜨렸을 때 이쪽 방향의 힘도 충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의 충력과 이쪽에서의 충력은 다른데, 지금 이쪽에서의 충력은 이렇게 지금 요 P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일렬로 쭉 늘렸다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이쪽 방향의 힘이 제가 충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건데, 여기서의 그런 충력과 여기서의 충력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거 정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P가 균등하게 이 골고루 작용할 때는 저는 전단 응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하중은 이제 이렇게 쭉 늘었을 때는 이제 축 직각 방향의 하중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전단 응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정중앙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충력이 조금이라도 편심지기 시작했을 때 이런 힘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이 경기가 이제 전단면이 되면서 전단 응력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게 전단면이 하나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추가해서 그린 것 같이 저는 이제 전단면은 최소 2개 이상, 그리고 n회 곱해진 횟수로 나올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색의 의미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빨간색은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 많이 썼습니다. 예. 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힘이 P가 발생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하중들이 걸릴 것 같아요? 이 P가 발생하고 있을 때 이 P가 조금이라도 편심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만큼 전단 능력이 발생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P가 정 가운데에 이제 눌린다고 했을 때 이제 이 코일들은 이제 약간 이렇게 꺾이면서 비틀림 응력을 받을 거예요. 비틀림 모멘트를 받으면서 비틀림 그 응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굽힘 응력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뜨렸을 때 이런 굽힘 응력. 네, 저는 굽힘 응력 받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굽힘이 조금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굽힘은 이제 무시할게요. 그리고 이 축 직각 방향 하중, 또 축 방향 하중 이런 거 발생할 것 같으세요? 여기서는 축 방향 하중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의 축 방향은 이제 이 코일을 일렬로 늘어뜨렸을 때 이 축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 방향 하중은 이제 발생하지 건 않을 것 같고요. 축 직각 방향 하중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큰 것들만 따져본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단력 발생할 것 같고, 비틀림, 전단 응력 발생할 것 같고, 비틀림 응력 발생할 것 같고, 급힘 응력 발생할 것 같고, 축 직각 방향 응력 발생할 것 같고, 축 방향 응력은 발생할 것 같지 않은데, 큰 것들만 따져보면은, 뭐 급힘 응력 무시하고, 축 직각 방향 응력 무시하고, 축 방향 응력은 원래 없었고,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리고 급힘 응력은 좀 작을 것 같고, 따져보면은, 이제 전단 응력과 비틀림 응력 정도만이 조금 얘네들을 영향을 많이 크게 끼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충격에 의한 전단 응력 이제 써 보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충격에 의한 비틀림 응력입니다. 비틀림 응력도 방향은 전단 응력이기 때문에 얘도 전단 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력은 이제 P고요. 이 두 개 하중 말고도 구피 응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무시할 거고요. 그리고 축 직각 방향 응력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시할 거고요. 그리고 축 방향 응력은 이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비틀림 응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거를 이제 여기 그림을 마저 그려볼게요. 이 P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굽히는 게 P가 정중앙에 발생한다면 정중앙에 의한 P에 의해서 얘의 반지름인 2분의 D가 얘 팔 길이가 되면서 이 힘에다가 그 팔 길이를 곱한 것만큼 이렇게 힘이 발생하겠죠. 모멘트가. 근데 얘가 여기 이 소선의 입장에서는 비틀림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쭉 늘렸다고 했을 때 쭉 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토크가 발생하겠죠.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토크가 발생한다고 할게요. T 그러면 그 토크에 의해서 쭉 늘렸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힘이 토크가 발생하면서 얘가 이제 이거 정중앙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요만큼 이거를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만큼 돌아간다고 할게요. 네. 토크가 발생하니까 이 비틀림 각이 발생할 거고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단 응력이기 때문에 이 전단 변형률을 이제 여기서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전단 변형률이 됩니다. 감마라고 할게요. 여기는 세타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 길이는 L이라고 할게요. 이 길이는 L은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하면은 이제 파이 D가 원주죠. 근데 그게 N회가 반복된 거죠. 그래서 N 파이 D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게 N회가 반복된 거죠. 근데 이거는 파이 D니까
그리고 길이는 n-d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스몰 d입니다. 이 스몰 d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길게 늘렸을 때. 이제 충격에 의한 비틀림 응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타우2라고 할게요. 타우2는 우리 비틀림 응력 구할 때 IP 극관성 모멘트 분의 토크 그리고 중립축 길이 C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죠. 얘는 다시 표현을 하면 그 전에 t부터 정리를 할게요. t는 p에다가 이제 2분의 d를 곱한 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p 곱하기 2분의 d 그리고 c는 이제 이게 d니까 중립축 길이가 이제 2분의 d가 되겠죠. 스몰 d 그리고 IP는 이제 32분의 파이 d 4승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써볼게요. 한번. 그러면 P 2분의 D 곱하기 2분의 D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 D 4승 3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정리하면 2에 8 되겠죠. D쯤은 D 3승이 되겠죠. 그럼 파이 D 3승분의 8PD가 됩니다. 파이 D 3승분의 8P 라지 D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파이 D 제곱은 4P 그 다음에 파이 D 3승분의 8PD 이렇게 전단 응력을 2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4번 최대 전단 응력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 들었는데 여기 얘 코일을 이렇게 쭉 일렬로 늘렸을 때 발생하는 그런 응력들을 쭉 나래 뷰를 한번 해본다면 충격에 의한 전단 응력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충격에 의한 비틀림 응력 발생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충격은 이제 이렇게 늘렸을 때 말고 이렇게 스프링 하중 그 충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충격에 의해서 굽힘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거는 무시하고 또 이 충격에 의해서 이런 이 축의 직각 방향 하중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무시하고요. 또 이 충격에 의해서 이쪽에서의 축의 이 축 방향 응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누누이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의 축력 그리고 여기서의 축방향, 축직각 방향 좀 다른 의미라는 거 이제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은 이렇게 이 전단 능력 두 개 빼고는 그렇게 크게 작용할 것 같지가 않아서 만약에 다른 하중들도 크게 작용한다면은 이제 모원을 그려서 이제 최대 전단 능력을 찾아가야 되지만 지금은 대표적인 그런 능력들이 전단 능력이 두 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최대 전단 능력은 이제 모원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이 둘을 더하면 그게 최대 전단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타우 맥스는 이제 타우 1 플러스 타우 2가 됩니다. 그러면 타우 1은 이제 파이 d 제곱분의 4p 플러스 파이 d 3승분의 8p d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얘를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파이 d 3승분의 8p d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로 묶었으니까 2로 나눠줘야겠죠. 그리고 2d 그리고 d를 하나 없어지니까 d가 이렇게 붙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이제 됩니다. 얘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제 파이 d 3승분의 8p d 그 다음에 여기서 C라는 거를 좀 정의해 줄게요. C 스프링 지수라고 정의를 해 줄게요. 그래서 C는 D분의 D 이렇게 정의를 해 줄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얘를 따져보면은 D분의 D가 이제 C분의 1이 되겠죠. 역수니까 2분의 1이 0.5니까 0.5로 표현하면 0.5 C 플러스 1이 됩니다. 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한 이제 파이 d 3승분의 8pd 곱하기 C분의 0.5 플러스 1이 최대 전단 능력이 된다. 여러분들이 서적을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이제 수정식으로 표현이 되죠. 수정식을 써볼게요. 수정식은 이제 K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하고요. 얘는 응력 수정 개수다 이렇게 해서 얘를 그냥 파이 d 3승분의 8p d
다음에 K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K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K는 이건 아니고요. 이거랑 좀 유사하긴 한데 C분의 0.615 플러스 4C 플러스 4분의 4C 마이너스 1 이렇게 수정식의 K가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 등호는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스프링을 가지고서 쭉 이제 풀어서 썼을 때는 충격에 의한 전달 능력, 충격에 의한 비틀림 능력해서 이 둘을 더한 게 이제 최대 전달 능력이 되고,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풀어보면은 파이d 3승분의 8pd 곱하기 c분의 0.5 플러스 1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수식을 통해 구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 최대 전달 능력을 수정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수정식은 파이d 3승분의 8pd에 요 뒤에 거를 k로 이제 함축해서 쓴 그 공식이 될 거고, 이 k는 c분의 0.5 플러스 1은 아니고, 이제 수정된 그런 k는 c분의 0.615 플러스 4c 4c 플러스 4분의 4c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전달 능력까지 한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벌써 52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비틀림 각 그리고 처짐량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5번 비틀림 각 그리고 근데 처짐량 이렇게 이제 이 비틀림 각은 이 P가 가해지면은 이제 이 코일 하나 입장에서는 이제 이 P가 이 지름에 코일의 지름에 2분의 1인 그런 반지름이 곱해지면서 토크로 발생을 할 거고, 그 토크에 의해서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길게 나열했을 때는 이렇게 세타 같은 비틀림 각이 발생을 합니다. 그쵸? 근데 얘를 이걸로 다시 표현을 하면은 이제 P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갈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세타만큼 비틀림 각이 이제 비틀어 갈 거고요.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 부분을 이렇게 토크에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 토크에 의해서 세타만큼 각은 비틀림 각은 이렇게 돌아갈 거고요. 근데 이제 코일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처지겠죠. 델타, 8 아니고 델타입니다. 이렇게 처지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그림을 잘 서로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P를 가해 볼게요. P를 가하면 이제 여기 이 코일 소선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토크로 발생할 것이고요. 그 소선을 쭉 길게 나열해 보면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토크가 이렇게 쭉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 돌아가는 이 세타가 비틀림 각이 될 거고, 그리고 얘를 또 이렇게 여기 한 부분을 또 떼어서 본다면은 이 토크에 의해서 그러니까 쟤는 이제 여기를 띄워보면 돼요.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를 일로 띄워온 거예요. 네. 띄워보면 얘가 토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세타로 돌아갈 거고요. 그러면 돌아간 거에 의해서 이제 또 이 전체적인 코일 입장에서는 이제 처짐이 발생하겠죠. 그걸 델타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돌아간 세타는 또 길게 나눴을 때 이 세타가 되는 거고요. 토크에 의해서. 토크를 좀 이렇게 표현해야겠다. 굽힘처럼 돼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예, 좀 어렵죠? 네,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쉬울 수도 있고요. 먼저 비틀림 각을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 비틀림 각을 유도할 때 이제 재료역학 시간 어떻게 배웠냐면, 일단 얘는 이 토크 비틀림 응력은 이제 여기서 했던 것처럼 IP분의 TC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토크는 우리가 후쿠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로 탄성계수 곱하기 전단 변형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관계식이 있으면 이 비틀림 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호의 길이를 이제 이 소선의 반지름은 이제 스몰 r이라고 할게요. r 세타도 이게 되죠. 또 감마 이 l도 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 감마 l 이꼴 이제 여기서의 반지름은 r이라고 하면 r 세타, 이렇게. 이게 우리 호의 그 길이 구하는 방식이죠. 호의 길이 구할 때 그럼 호까지의 길이 곱하기 각도, 그러니까 길이의 L, R, L 감마 또는 여기는 R 세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 세 개를 짬뽕을 해볼게요. 그러면 TC, IP, G, 감마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가 조금 자리가 제가 부족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좀 뜸들이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냥 일단 써볼게요. IP 분의 TC가 되고, 여기는 G에다가 이 감마를 이걸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L분의 R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립축 길이랑 이 반지름은 서로 같기 때문에 상쇄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세타는 G IP분의 TL이 되는 거죠. G IP분의 TL이 되는 거죠. 이 공식 대학교 때 많이 이제 보셨던 공식이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좀 공간을 아껴 써야겠네요. 여기다가 이제 세타를 그려보면은 세타는 GYP분의 TL이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G 써주고요. IP는 32분의 파이 D 4승이죠. 32분의 파이 D 4승.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T는 이제 P 곱하기 2분의 라지 T였죠. 거기 L은 N 파이 D죠. N 파이 D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풀었으면은 이 세타는 풀어 쓰진 않고요. 여기까지만 남겨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타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델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델타는 이제 얘도 이제 호의 길이를 이제 이 처진 길이라고 이제 거의 같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R 세타, 호의 길이는 길이 곱하기 각도 해가지고 이제 R 세타 하면은 2분의 D에 세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도 델타는 2분의 D에 세타니까 2분의 D 곱하기 G 그리고 30분의 파이 D 4승 파이 4승분의 P 2분의 D 곱하기 N 파이 D 되고요. 얘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없어집니다. 8이 되죠. 없어지다가 8이 되고 그리고 D가 3승이 되고 파이는 없어지고 그러면 일단 여기 분모부터 그려보면은
일단 GD 4승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G 스몰 d 4승, 그리고 분자는 일단 2랑 2랑 32 하면 8이 남을 것 같고요. P 남을 것 같고요. N 남을 거고요. 또 D 남겠죠. D 3승 남겠죠. 그래서 8, N, P, D 3승 이렇게 해볼게요. 8, N, P, D 3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비틀린 각은 조금 이제 풀어 쓰진 않았고요. 이렇게만 표현을 했고요. 아니 이렇게 그 약분하진 않았고 이렇게 썼고요. 델타는 이제 좀 약분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비틀림 각은 제가 이제 이걸 왜 약분을 안 했냐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재료역학 때 많이 배웠던 공식이 이제 결국 요거랑 유도해서 요식 그리고 요식 그리고 요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많이 구했던 식이 있거든요. 뭐가 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F분의 TL 이 비틀린 각을 여기다가 그냥 똑같은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만 해놨어요. 정리 안 하고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T는 P 곱하기 2분의 D고 L은 N파이 D고 그 다음에 IP는 30분의 파이 D 4승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얘는 약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세타를 통해서 이 공식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델타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틀린 각, 처짐량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은 6번 스프링 상수입니다. 스프링 레이트죠. 스프링 상수를 이제 이 세타 입장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세타는 G 곱하기 32분의 파이 D 4승분의 P 곱하기 2분의 D 곱하기 N 파이 D 이죠. 이제 여기서 요걸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요게 세타는 K분의 M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세타가 이게 되고요. 그리고 P분의 2D가 이제 이게 토크가 됩니다.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강성은 이제 K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n 파이 d 분의 g 32분의 파이 d 4승. 다시 나타내면은 얘는 파이 없어지고 (32) n d에 g d 4승 되고요. 근데 우리가 그 서적에서 보는 스프링 상수는 이걸 묻는 건 아니에요. 요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돌아간 스프링 상수가 아니라 얘가 진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프링의 목적이 이제 얘가 유연성을 갖도록 강성이 작아지도록 해서 어떤 변형을 허용하면서도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프링 상수, 좀 서적에서 말하는 스프링 요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같이 구해본 거고요. 이 델타, 이 처짐량에 대한 스프링 상수입니다. 보통 구하는 거는. 얘를 델타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써볼게요. 델타는 이제 G, D 4승분의 8, N, P, D 3승이고요. 그대로 쓴 거죠. 지금 위에 거를. 그리고 델타, 여기서 이 색을 F는 KX를 보세요. 그리고 F, 여기서 이제 이게 델타가 X인 거죠. 그리고 F를 F를 이 P로 보면 되겠죠. 이제 그려볼게요. F가 파란색, M도 파란색, X는 빨간색, 세타도 빨간색.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여기 세타, X, 여기 델타, F, 여기 P, M, P 2분의 D. 얘는 K는 이제 8N D 3승분의 8N D 3승분의 G D 4승이 되더라. 볼 수가 있죠. 단위를 한번 보시면 이 가로탄 성계수의 단위가 압력 단위죠. 그리고 횟수는 이제 단위는 없어질 거고요. D 그러면은 압력 단위에다가 이제 D 4승을 곱하면은 또 여기 D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길이의 3승이 된 거죠. 거기다가 압력 단위를 곱하면은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되죠. 그래서 밑에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뉴턴 미터 퍼 라디안 이제 그런 단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K는 뉴턴 미터 라디안. 이건 공식이 단위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여기서 K의 단위는 이제
얘도 이제 압력 단위죠. 그리고 여기가 D3승이니까 압력 단위에 이제 여기가 그런 길이 단위가 하나 남을 거고요. 그러면 곱하면은 이제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거죠. 단위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스프링 상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스프링을 볼 때 이 스프링 레이트가 이제 요거에 이 식을 통해서 이 스프링의 강성을 늘리고 크이고 싶을 때, 줄이고 싶을 때 요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선의 지름이 그리고 이제 가문 횟수 n이죠. d 그리고 가문 횟수 그리고 이제 코일 지름 이렇게 요거에 관계를 하죠. 보세요. 만약에 이 스프링을 더 강성을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소소된 지름은 늘려야 되고 가문 횟수는 줄여야 되고 코일의 지름도 줄여야 됩니다. 그쵸? 공식에서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런 스프링 상수 강성을 낮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D는 줄이면 되고 가문 횟수는 더 많으면 되고 그리고 코일 지름은 더 크면 되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스프링 레이트가 작은 그런 스프링을 선호하잖아요. 강성이 작은 스프링을 선호하죠. 왜냐면 스프링의 목적은 유연해야 되기 때문에 유연성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스프링은 강성이 작아야 돼요. 강성을 작게 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는 이제 가문 횟수를 길게 하면 되고 많게 하면 되고 코일 지름을 이제 더 크게 하면은 강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번 감은 것과 두 번째 감은 것과의 간격은 일정하기 때문에 보통 감은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제 스프링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것까지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감은 횟수가 길어지면 이제 길이가 길어진다 볼 수가 있죠. 예, 장시간 여기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요약하고서 이제 정리하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었던 내용은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제111회 제1교시 12번 문제였고요. 키워드들은 코일 스프링, 최대 전달 능력, 강성, 스프링 상수, 처짐량 다뤄보았습니다. 강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충력에 의한 증당 능력, 그리고 충력에 의한 비틀림 능력. 여기서 지금 충력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스프링에 가해지는 그런 하중을 충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응력 말고도 이제 굽힘 응력 발생할 것 같다고 얘기했고요. 하지만 무시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코일을 이제 쭉 늘렸을 때를 가정한다면 이제 이 축에 대해서 이걸 또 축이라고 한다면 축 직각방향 하중은 직각방향 하중이나 축 직각방향 응력 발생할 것 같은데 무시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축방향 응력은 발생할 것 같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어쨌든지 간에 자잘한 것들 또는 발생 안 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 두 가지 힘이 대표적으로 크게 발생할 거다. 그리고 이 둘의 응력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굳이 모원 그릴 필요 없고 그래서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할 필요 없고 이 둘을 더한 게 최대 전달 능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최대 전달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더해 보니까 이제 요거죠. 요거 타워1, 타워2 더해 보니까 타워 맥스는 이런 형식이 되더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수정식을 쓰더라. 수정식은 요거다.
수정식의 K는 요거고, 요거랑 비교해보면은 거의 유사성이 있구나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사하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을 이제 3개를 그렸는데 조금 아무래도 손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들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심히 보시면서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이 피에 의한 하중에 의해서 얘네들을 이제 토크로는 이제 피에다가 2분의 반경, 2분의 직경인 반경 곱한 것만큼 토크가 발생할 거고요. 그 토크를 이제 쭉 얘를 긴 걸 쭉 늘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발생할 거예요. 이 길이는 n파이d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렇게 토크가 발생하는 거는 전단 응력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전단 변형률 감마로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비틀림 각으로 또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관계가 있고요. 또 여기 정도를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이 누르는 P에 의해서 눌렸으니까 눌리면서 토크에 의해서는 이 세타가 또 비틀림 각이 발생할 거고요. 그 비틀림 각과 이 P에 의한 처짐량은 또 그런 이 각도와 호의 길이의 관계를 갖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의 관계에 의해서는 이제 요거의 관계식이 만들어지고요. 또 이제 요거의 그림에 의해서는 이제 여기 빨간색의 그런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비틀림 각은 세타는 GIP/TL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요. 요걸 그냥 그대로 쭉 풀어 쓴 게 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관계식을 써서 이 델타를 구한 게 이제 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짐량 이제 비틀림각 처짐량 스프링 상수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요거 델타에 의한 스프링 상수만 알면 돼요. 근데 이 세타도 한번 같이 나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강성, 스프링 상수, 스프링 레이트, 스티프니스, 리지디티 우서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성은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된다.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스프링이 길면 길수록 더 강성은 작아지겠구나, 짧으면 짧을수록 강성은 커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단위도 다시 이거랑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프링 상수를 뽑아내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 관계식을 통해서 뽑아낸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강조한다면, 이 스프링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스프링에서는 이제 이 처짐량이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할 거고, 아마 서적 보면 이런 것들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 상수는 이제 요게 중요하다. 그리고 최대 전단 능력은 이제
요거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서적이랑 교재랑 비교해 본다면 이 최대 전달 능력, 처짐량, 스프링 상수, 근데 요공식, 요공식 정도를 아마 교재랑 맞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